안에서 보나 밖에서 보나 경찰관들 중에서 한 명이 보험실에 누워있는 젊은 남자의 신원을 공식적으로 앤드루 스타일러라고 확인해 주었다. 무슨 일을 했나요? 나는 경찰관이 물었다. 보금 전에 이런 종류의 질문을 할 기회가 있었다. 경찰들은 뜨거운 차를 마실 수 있는 직원 다과실이나 슬픔에 젖은 유족들이 주변에 없을 경우에 비교적 얼렁한 유적실에서 내게 사건에 대해서 브리핑한다. 이곳에서 우리는 차갑게 식은 차를 마시고 부서진 비스킷을 먹는 동안의 수조에서 물고기가 빙글빙글 도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오늘은 늦게 온 경찰관들이 바로 시작하고 싶어 했다. 우리는 옷을 갈아입고 곧장 부검실로 들어갔고 내가 고인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은 그가 담장에서 떨어져 머리를 부딪혔다는 것뿐이었다. 그는 우리 앞에서 얼굴을 위로 한 채 누워 있었다. 수염을 깔끔하게 깎고 머리를 단정하게 자른 것으로 보아 외모에 신경 쓰는 남성인 듯 했다. 그의 이마와 뺨 한쪽이 눈에 띄게 긁혀 있었다. 내가 그를 유심히 살펴보는 동안에 살인사가 자리를 잡았다. 다음은 머리인가요? 방금 저신을 찍었고 노래하는 사람이었다. 일단 그를 살펴봅시다. 죽음의 외관을 주의 살펴 내부에서 발견된 금만큼이나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확실히 머리에 손상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사인인지는 두고 봐야 한다. 사인을 확신하고 바로 그 부분으로 가리면은 관련된 다른 부분을 놓치기가 쉽다. 몸의 다른 부분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사망만일로 의심되는 것에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나는 당연히 앤드류의 발에서 시작했다. 발을 주의 깊게 살펴본 후에 초점을 천천히 북쪽으로 옮겼다. 찰과상, 싸움이나 실랑이가 벌어진 흔적, 그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찾았다. 아마 떨어질 때 머리를 보호하려다가 생겼을 것이다. 나는 죽음을 뒤집었다. 그의 어깨가 멍들어 있었다. 보면 머리부터 떨어지면서 딱딱한 바닥에 부딪혀서 튕겨나간 것이다. 얼굴에까지 자국이 있었지만은 뒤통수가 부어오르고 약간의 출혈과 뚜렷한 찰과상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뒤로 넘어진 것이 분명했다. 보험회사 도시에서 일했나봐요? 형사들 중에서 한 명이 말했다. 나는 앤드를 다시 뒤집었다. 사진사는 뒤로 물러나고 모두가 더 가까이 다가갔다. 나는 그의 머리카락을 다시 봤다. 이마에 내려온 곱슬머리가 사라질 때는 눈을 덮어서 그를 쓴 것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에 대해서 아는 게 뭐죠? 최근에 결혼했고 집에 아기가 있었지만 어젯밤에는 친구들과 함께 외출했어요. 친구들 경사가 너무 오래 말을 멈추자 경위가 자신의 배에 노트를 펼치고 동생이 한 말을 직접 읽었다. 비장한 말투였다. 그런 건 아주 훌륭한 배우는 아니었다. 너를 죽일 거야. 나는 항상 너를 죽이고 싶어서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게 좋다. 특히 누군가를 죽일 계획이라면 더더욱이 그렇다. 하지만 설령 죽일 생각이 아니라 해도 그런 말을 하면 언젠가는 많은 불편한 증언을 증언할 수 있다. 죽을 때까지도 계속 달리죠. 리젠트 다치지 않았나요? 이따금 다치기도 해요. 한심한 건 아마추어들이에요. 거기를 얼마나 넘었어요? 1.8m. 그렇겠죠. 후회한데 적어도 앤드류 사건에서는 무엇 때문에 사상이 벌어졌는지 알 수가 있었다. 하지만 죽음을 부르는 언쟁의 원인은 언제나 드러나지 않는다. 비논리적인 주장, 째째한 앙심, 또 사상 명분, 이 모든 것은 죽음이라는 엄청난 사건 앞에서 증발해 버릴 뻔이다. 나는 그들에게 경고했다. 앤드류가 떨어졌는지 밀침을 당했는지 내가 말해줄 수 있기를 바란다면 여러분은 실망할지 모릅니다. 멍이 들 정도로 심하게 밀쳤거나 아니면 악력에 의한 손상이 발견된다면 모를까. 하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설명할 수 없는 타박상도 악력에 의한 손상도 없다는 것을. 이따금 이런 손상들이 죽은 지 며칠 후에 나타나기도 한다. 그래서 나는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앤드류 하루 이틀 내에 다시 만나봐야 하겠다고 마음먹었다. 그의 몸을 열기 시작한 그 순간조차 나는 그가 떨어졌는지 밀침을 당했는지 밝힐 만한 정보를 몸 안에서 발견할 수 있으려는 기대는 하지 않았다. 밀쳤느냐 떨어졌느냐는 살이냐 사고사냐를 가르는 핵심이다. 이 접점은 매우 까다롭고 민감한 지점이다.
병리학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것은 사건의 전체 역사, 상황, 관련된 관계에 대한 분석, 그리고 목격자 진술을 포함하는 더 넓은 그림의 일부다. 큰 가슴근은 손모형이다. 손목이 상완골 상부가 만나고 엄지손가락부터 분리된 작은 부분이 쇄골 하부에 붙는다. 앤드류의 경우는 두께 역시 1.5cm로 두툼했다. 큰 가슴, 여러가지 팔 움직임의 필수적인 더 중요한 것은 이 근육이 윗가슴의 윤곽을 극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특히 젊은 남자들은 이 근육의 발달을 중요하게 여긴다. 두께와 곡률을 볼 때 나는 앤드류가 체육관에서 역기를 들어올리며 오랜 시간을 보냈거나 아니면 가능성은 더 낮지만은 동화적용제를 복용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 모든 노력이 그의 근육을 바위처럼 단단하게 만들었을까? 몇 주, 몇 달, 심지어 몇 년 동안의 운동 덕분에 내 믿음직한 BM40 몇으로도 그의 큰 가슴 근을 절단하기 어렸을까? 천만에 시간이 더 걸릴지도 노력이 더 필요하지도 않다. 어쨌거나 시체 안치소에서 가장 든든한 송장이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 우리가 먹는 고기는 동물의 근육으로 몸 안의 근육과 외관성 거의 차이가 없다. 부검실에 처음 들어온 사람은 갑자기 스테이크가 떠올라서 충격을 받곤 한다. 육안으로 보면 근육의 미세한 섬유들이 모두 같은 방향으로 얻어 있다. 수축이라는 지시는 물론 뇌의 오고 신경을 통해서 전달된다. 함께 있는 정맥이나 동맥과 마찬가지로 신경도 전부로 갈수록 점점 더 작아지고 가지가 많아지며 마치 내 목적한 근육에 도달해서 그 위로 퍼져 나간다. 근육은 표면의 질감과 색이 균일하기 때문에 밋밋하게 보일 수가 있다. 하지만 근육은 실제로 매우 복잡이다. 근육을 조사할 다양한 이유들의 정정이 있지만 그럼에도 병리학자에게 근육은 대개 몸의 더 흥미로운 부분에 도달하는 길목에서 치워야 하는 대상이다. 앤드류의 몸에는 갈비뼈 골절도 타박상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가장 명백한 손상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두개골 밑에는 세 겹의 막이 있다. 막은 내 근처로 갈수록 얇아진다. 따라서 가장 얇은 막은 내 표면을 단단하게 감싸고 있고 맨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두개골 뇌출혈의 대부분은 외상으로 발생하지만 저절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나는 윌리스 거리라는 말에서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모서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해두고 싶다. 앤드류는 출혈로 사망했지만 그의 출혈은 다른 유형의 출혈이었다. 그것은 거미막과 경막 사이에서 발생했다. 경막은 두개골 바로 밑에 있다. 뼈와 너무 가까워서 설령 두개골에 붙어 있다. 앤드류는 거의 즉사했고 따라서 정맥에서 피가 빠져나올 시간이 별로 없었다. 경막 및 공간을 채우고 있는 작고 빽빽한 그 정맥들은 찢어져 있었고 출혈 부위는 두께나 1cm였다. 뇌 조직은 손상이 입으면 다른 모든 손상의 조직들과 마찬가지로 부어오른다. 하지만 두개골은 탄력이 전혀 없다. 이 단단한 상자에 둘러싸인 채 평정하는 뇌는 갈 것이 없고 앤드류의 출혈은 육안으로도 확연하게 보였지만 베이고 찢긴 곳은 그렇지가 않았다. 동맥이 뇌에 혈액을 공급하고 정맥으로 혈액이 빠져나가면서 경로가 완성되는 방식은 이 기관만의 고유한 특징이다. 뇌는 잘못 다루면 쉽게 손상될 수 있지만 두개골에서 벗어나면 모양이 이를 정도로 섬세하지는 않다. 나는 그의 왼쪽 다리가 의심스러웠다. 사실 오른쪽 다리도 마찬가지다. 비대한 장단이라는 신부 정맥 혈전증을 암시하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확인해 봐야 했다. 신부 정맥 혈전증은 건강한 젊은 남자에게는 흔치가 않다. 왜냐하면 다리의 혈전은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지만 대개는 혈류가 느려지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수술 후와 같이 오랫동안의 활동을 하지 않았을 때 그렇게 된다. 저는 딸을 보러 장거리 비행을 하며 가만히 앉아있으면 확실히 위험해요. 내가 말했다. 신부정맥 혈전증은 매우 위험하다. 혈전이 떨어져나와서 정맥을 통해 폐로 가면 급소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일은 앤드류에게는 처음엔 이미 발견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다리에서 설교하기 전에 신부정맥 혈전증은 배제해서는 안 되었다. 나는 신부정맥 혈전증을 수도 없이 많이 보았지만 보았어야 할 때 보지 못한 적도 있을 것이다. 정맥을 봐야 할 명백한 이유가 없는 한
우리는 다리를 절개하지 않는다. 따라서 백리학자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심부정맥 혈전증을 자주 놓칠 수가 있다. 혈전은 길고 검붉은 핏덩어리로 정밀구 모양과 일치하지만은 마치 뱀이 빗자루를 삼킨 것처럼 정맥 안에서 부풀어 오른다. 앤드루에게 혈전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이제 나는 근육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손을 내자마자 뭔가가 잘못되었음이 직감되었다. 사람들은 내게 어떻게 하고 있는 일을 쳐다보지도 않고 말하고 있을 수 있느냐고 묻는다. 답을 하자면 바쁘게 움직이는 손과 손가락 덕분이다. 내 손과 손가락은 느끼고 만지고 감지한다. 병리학의 대부분은 촉감이다. 그리고 뭔가가 올바르지 않으면 경보를 울린다. 내 손과 손가락이 지금 경보를 울리고 있었다. 질감이 균일해야 하는 부위가 그렇지 않았다. 근육 조직이 단단하고 지방이 많고 섬유질인 지점이 몇 군데 있었다. 그 밖에 다른 것은 그렇지가 않았다. 나는 이제 빨리 오른쪽 다리를 살려왔다. 오른쪽도 비슷했지만 근육이 그 정도로 창피하고 얼룩얼룩하지는 않은 것 같았고 지방도 적었다. 이었고 나는 고개를 들었다. 이제 알았어요. 나는 말했다. 그들이 일제히 나를 응시했다. 이 근육에 뭔가 아주 흥미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뭔지는 아직 확실치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끝난 건가요? 맥주잔이 그들을 부르고 있었다. 현미경 검사를 위해서 근육 샘플을 좀 채취할 거예요.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앤드류의 혈중 알코올 농도에 많은 것이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만일 그가 술을 마셨다면 설령 그가 은밀한 의미에서 취하지 않았더라도 여러분은 동생을 기소하지 못할 겁니다. 앤드류는 술에 취해서 담배를 위해서 흥청거리다가 비틀거리며 떨어진 겁니다. 나는 내 친구 사이먼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다. 자신이 원한다면 사이먼만큼 음주를 숨길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그렇군요. 경위가 치밀하게 말했다. 그 열정적인 순경이 말했다. 하지만 목격자들이 많아요. 경사는 고기를 저었다. 앤드류가 술에 취했다면 CPS는 누군가 그를 밀었다고 증언하는 목격자가 아무리 많아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맞아요. CPS는 그가 술 몇 잔을 마시고 담벼락 위를 달리다가 단순히 화를 자초했다고 말할 겁니다. 나는 동의했다. 여기서 살인자들이 참고해야 할 점이 있다. 피해자가 술에 취했다면 그를 밀쳤거나 밀었거나 떨어뜨려도 죄를 면할 확률이 높다. 나는 소년 동안에 이런 사례를 많이 봤다. 하지만 여기서 지나치게 의존하지는 말기를 독극물 검사를 기다려보는 것 좋겠어요.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진실을 알려주겠죠. 경위가 말했다. 결과를 보고 조치를 취합시다. 그는 CSI 검사를 긴급으로 처리합시다. 하지만 나는 또 다른 일을 한 가지 했다. 내 짐작이 맞다면 앤드류 가족을 위해서 양심적으로 내가 꼭 해야 할 일이라고 느꼈다. 나는 그의 알코올 농도를 확인하기 위해 샘플을 제출하는 것 외에 특수 검사를 위한 혈액 샘플을 몇 개 채취했다. 우리는 부검실을 떠났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 각자의 삶을 이어나갔다. 하지만 나는 내가 그 사건에 몰두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20대 중반이 되면 내가 완전히 발달하고 이 무렵에 젊은이들은 인생에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 뭔지 결정하거나 적어도 앞날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한다. 내 친구 사이먼은 이 단계에서 꽤 진지해졌다. 그는 마침내 의학 공부를 시작했고 마치카 의사가 되고 싶다고 결심했다. 그는 피오나보다 훨씬 착한 여자친구를 사귀었고 그의 진로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10대 후반에 그를 집어삼켰던 위기는 이제 먼 옛날 일이 된 것처럼 보였다. 여전히 엄청난 양의 술을 마시고 있었지만 말짱할 때에는 나의 웃기고 재미있고 다정다감한 친구로 돌아왔다. 앤드류도 이 나이에 접어들면서 변한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그런 안정을 찾지 못한 동년배들은 어떨까? 연령대에서 젊은 여성들은 조사한 동계 수치도 비슷하지만 한 가지 큰 차이가 있다. 이방암이 세 번째로 큰 사망 원인이 되었다는 점이다. 교통사고와 또 강경변이 그 뒤를 뺏어 따른다. 마지막 원인은 21세기의 이 연령대 여성들에게서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앤드류의 혈액 분석 결과들 중에서 먼저 나온 것은 내가 의뢰한 특수검사인 크레아티니제 검사였다. 이 요소는 건강한 근육세포에서 발견되지만 혈액에도 상당한 양이 존재한다면 누출이 발생한 것이다. 그리고 누출이 있다는 것은 근육세포가 손상되었음을 가리킨다. 마침내 앤드류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왔다. 100ml당 50mg을 약간 위떨었다. 독극물 검사 결과가 나오자마자 나는 금시간 사무실에 연락해서 앤드류의 다리 근육에 대한
내 가설을 확인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정확히 저는 세 번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이커형 근위 영양증입니다. 베이커형 근위 영양증은 다른 몇몇 운동장애들과 달리 이런 나이에 낫지 않을 수 있고 40대까지 종종 그 이후에도 잘 지낸다. 하지만 그들은 점점 더 활동에 지장을 받게 된다. 원인이 뭘까? 이번에도 유전자 복권에서 불운한 숫자에 당첨된 것이다. 이 돌연변이는 인간의 가장 큰 유전자들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 DMD 유전자에 발생한다. 이 유전자는 디스트로핀을 만드는 데 관여한다. 이 단백질은 건강하고 튼튼한 근육을 유지하는 데 필수인 많은 단백질 중에 하나다. 베이커형 운동장애를 지닌 사람들의 경우 대개 이 단백질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베이커형 운동장애는 X염색체, 경찰이랑 그건 저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앤드레 영원이는 가족 내에 유전되는 질환이 있을 가능성을 딱 잘라 부정했다. 앤드레 영원이는 두 딸 중에서 한 명이었다. 어머니는 이 집에서 저주가 내려나보다 말했고 예수가 해도 그 말이다. 살아남은 동생도 베이커형 운동장애로 판명되었으여 유전자는 무자비하다. 돌연변이는 대개 인생 초반에 드러나지만 젊은이가 한창때에 이를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다가 공격하기도 한다. 앤드레의 운동장애가 발각되지 않았다면 그의 죽음은 이 연령대의 전형적인 죽음처럼 욱해서 휘두른 폭력과 취해서 한 무모한 행동의 결과처럼 보였을 것이다. 화가 난 남자가 피해자를 후려갈긴다. 대개 얼굴 정면이 아니라 측면을 친다. 금이마카 출혈은 직사를 처리할 수 있다. 법정에서 목격자들은 종종 피해자에게 감자자루처럼 바닥에 푹 쓰러졌다고 묘사한다. 하지만 죽음이 반드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의식 명령기가 있을 수 있다. 이때 피해자는 걷고 말하며 정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동맥에서 새어나오는 피가 머릿속에 축적됨으로써 두 개의 뇌합이 증가하고 있다. 처음에는 두통이 생긴다. 그런 다음에는 목이 뻣뻣해지고 속이 메꿔지고 그러다가 마침내 의식을 잃는다. 단 한 무릎 펀치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딱딱한 땅에 뒤로 떨어지는 것이다. 앤드루 스타일러는 펀치를 맞지는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사망했다. 추락하는 동안에 중력이 그를 아래로 잡아 끌면서 그의 머리가 빠르게 떨어졌다. 그러고 나서 머리가 포장도로에 부딪히며 갑자기 멈춘다. 목격자는 이 소리를 보통 구역질 날 정도로 끔찍한 쿵 소리로 묘사한다. 두 개그는 멈추었지만 그 안에서 뇌는 계속 움직인다. 타박성이나 골절이 발견된 곳의 반대쪽에서는 보통 감속 손상이 나타난다. 이것이 반대측 손상이다. 맞충격 손상으로 더 알려져 있다. 사람은 흔히 골절된 두개골이 사망 원인이라고 추정하지만 그런 경우는 좀처럼 없다. 두개골 안에서 움직이는 뇌가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킨다. 나는 토요일 밤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주먹질 한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수행에 술에 취하거나 고조망태가 된 채 쓰러진다. 그 결과로 죽는 사람은 극소지만 이런 식으로 죽음이나 남겨진 가족들은 항상 이렇게 웃는다. 이런 일이 왜 우리에게 일어난 거죠? 앤드레의 어머니는 내게 이것을 묻고 또 물었다. 아무리 자세히 의학 지식으로 사망 원인을 파악해도 부검 감정서가 아무리 자세해도 병리학자와 형사 전문가들이 사망자와 사망을 둘러싼 정황을 아무리 오래 분석해도 그런 죽음에는 과학적으로 정량화하거나 검토하는 것이 불가능한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늘 있다. 그것은 운이다.